자, 용의 정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부터 공부했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부터 했을까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걸 크게 강조했고,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는 중개라는 정의가 그래도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23페이지 상단에 1번 중개라는 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업을 할 거야.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죠. 또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도 중개가 들어가잖아 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줄 것입니다. 중개라 하면 법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그 밖의 동그라미,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줄 꺼놓고 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1번에 중개를 걸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겁니다. 용어 중에서는 중개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지금 그 밖의 권리의 이렇게 가죠. 권리의 그 밖 중요합니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지금 이 용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걸었으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중개업이었습니다. 용어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됩니다.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암기하는데 지금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 이 중개라는 용어의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죠? 그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가 쫙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제3조에 의한 3조가 다음 조니까 공부할 겁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럼 당사자가 누구냐?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개공사는 당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이를 채권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 물권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를 채권이라 합니다. 여기 매매만 예를 들면 매매 누가 누구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매매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또 그 밖이라니까 요거를 대비되는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채권과 물건적 행위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덕 하는 말은 얻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은 권리를 잃는 거예요. 실. 그래서 덕과 실이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줄 한번 꺼드렸습니다.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지금 또 설명했죠. 3번 했죠. 이제 4번째는 그림을 그립니다. 앞으로 중개라는 내용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수백 번 그릴 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갑이 있고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게 그림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 치더라도 그림은 이해하겠습니까? 그림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지금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들어오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죠. 이 물건은 토, 건, 입, 광, 공이라고 다음 조문에 나옵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그랬으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겠지.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고 또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해요. 어떻게?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요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잖아. 그죠?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중개라는 것은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개공사가 퇴근을 하면서 나는 오늘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아파트를 하나 소개했는갑다. 그죠? 아파트를 중개했다 할 때 그 중개는 파는 사람이 아파트를 포장해서 사는 사람까지 집에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덕실 변경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때 권리는 무슨 권리냐 이렇게 물으면 했잖아요.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지금 그 밖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요걸 빼고 시험에 냈어요. 한 서너 번. 다음 중 용어로서 틀리는 것은 요거 빼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돌았으니까 틀렸죠. 왜? 암기를 하면 그 밖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암기를 하면 틀렸습니다도 틀렸지만 그 밖의 권리가 빠진데도 이걸 맞다 해버리면 물권적 행위는 덕실 변경을 못한다는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채권과 물권을 덕실 변경을 알선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정신이 없고 일단 글자 그대로 암기해서 그 바퀴 빠지면 틀린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재를 넘기다가 동그라미 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퀴 중요한데 이제 암기라는 것은 있는 걸 이렇게 빼도 당연히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립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와 모든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들으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 물권 중에서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는 뭐, 이게 이제 교재에 쭉 정리가 있는데 이제 천상 모든 물권 하면 틀리니까 또 물권이 뭐길래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될까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천상 물권이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부르고 아주 여러분들은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8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물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일단은 물권이 뭐다 정도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민법을 듣는데 편하겠죠. 자, 물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때 물건이 뭘까요? 물건은 말 그대로 책상, 걸상, 볼펜 이런 게 다 물건이죠. 자,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그냥 볼펜 하나만 들고 여러분은 그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볼펜 들고 계시죠? 점유권도 있지만 그 볼펜이 자기 것입니까? 그러면 소유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들고 있잖아 지금 볼펜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점유권. 점유도 하지만 이건 내 거다. 그러면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점유는 하지만 내 거 아닌 물건도 많죠.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빌렸어. 빌리면 내가 점유는 하지만 소유권은 내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물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권. 자,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이라는 물건에서 출발하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면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거. 소유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 하는 말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 팔 수도 있습니까? 뭐 안 사서 그렇지 팔 수도 있습니다. 처분 갖다 버려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 자, 소유권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용익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용익 물건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
이것들은 처분할 권리는 없지만 사용 수익은 가능한 권리. 그래서 이걸 용익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에서는 담보 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담보 물권은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담보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물권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죠. 민법에서 해야 되니까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되는 물권은 여기 점유권은 안 되는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권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소유권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아파트를 팔고 대금을 받으면 무슨 권리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덕실 변경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 용익물권 세 가지 모두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 내가 전세금을 내면 그 아파트 사용 수익할 수는 있지만 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용익물권이라 부르고 용익물권은 모두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욕할 사람은 없죠.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질권은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동상과 친한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물건이라도 동상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가 되는 것을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물건을 다 적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물건인데 이 물건 모두를 중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물권적 행위를 덕실명한다면 틀린다니까요. 되는 거는 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만 되고 나머지들은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으면 동상과 친한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상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 물권 하는 것도 한번 들으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물권을 한 과정 1개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다시 또 이 물권이 왜 중개가 되고 왜 안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해의 폭을 넓힐 거예요. 지금은 제목이라도 잡으셔야 살과 살을 붙일 수 있다.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중개라는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그때 중개 행위의 성격이 나타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중개한다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번 독자적 행위에 밑줄 긋습니다. 독자적 행위라는 말은 여기 한번 보세요.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집을 반드시 팔아주고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없죠. 사주면 좋고 수수료 받으니까 안 사주더라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개공사의 무슨 행위라 부른다? 독자적 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독자적 행위 밑줄. 그 다음에 2번 사실행위다 밑줄.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상행위다. 이 중개를 하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그 장사꾼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밑줄. 자, 내려가면 중개의 종류가 나타났는데 이 종류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 중개의 종류들. 그리고 넘어가면 중요한 게 26페이지입니다. 방금 다 했던 것들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4번 중개 대상인 권리가 나타났고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데 지금 다 했던 것들 다시 확인합니다. 26페이지 제일 하단 1번 소유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그 소유권 자체에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잖아요. 소유권은 중개의 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여기 보고 있죠?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라고 체크하셨죠? 임차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용익물권 중개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오른쪽 올라가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 저당권에 동그라미는 곧 되니까 저당권 자체에다가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됩니다. 자, 5번 가등기 담보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등기 담보권 이거 좀 어렵죠? 이제 민법 등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해결해 올 거예요. 지금 되고 안 되고만 구분합니다. 6번 유치권의 이전 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때 7번 환매권의 이전, 법정지상권의 이전인데 이전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8개를 되는 것들을 동그라미 하셨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지금 동그라미 있는 그것들이 되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죠? 안 되는 것들 밑에 아까 했죠. 질권 하면 옆에다가 X 딱 찍으셔야 돼. 질권은 왜 안 되죠? 동산에 관련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질권 X 밑에 점유권 보나마나 X 아까 우리 공부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3번 유치권의 성립 안 됩니다. X 법정지상권의 성립 X 분묘기지권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부르고 이런 분묘기지권을 중개할 수는 없다. X 6번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변동 옆에 줄 하나 껐습니다. 상소, 판결, 수용, 징발 여기까지 줄 꺼놓고 옆에다가 X 딱 해놓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시면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인데 여기에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하되 쓸데없이 그 밖을 빼면 당연히 틀리고 갖다 붙여도 틀려요. 모든 물건을 하면 그것도 틀린다. 왜? 물건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이거 민법에서 다 들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중개사법에서 먼저 한번 했으니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서서히 돌아가면서 살을 붙여 나갑니다. 자, 중개라는 정의가 첫 번째 서니까 제일 중요했다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정의 중개업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나는 중개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중개업을 할 거야. 너는 중개업이 잘 돼가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중개업을 법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28페이지 가운데 2번 중개업이라 하면 자, 줄 것이면서 암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업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던 것 얼마나 단조롭게 전달합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잖아 지금. 그죠? 조건도 세 개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 자, 그럼 조건 세 개를 지금 줄 꺼드렸는데 밑에 교재는 표시해놨죠. 1. 중개업의 성립 요건 찾았습니까? 1.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거기 길게 동그라미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 동그라미. 쭉 내려오면 큰 2번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일정한 보수 동그라미. 오른쪽에 3번 올라가서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세 가지가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도 세 가지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도 크게 해드렸습니다. 4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문제가 이래 나왔어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왜 X? 보수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보수가 빠졌네. 이게 바로 보이지만 이거를 그냥 슬렁슬렁 이해를 하면 문제가 흘러갈 때 그렇게 매끄럽습니다. 중개업이란 시험지에 그래 놓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탁 들어오면 대충 공부한 사람은 그 말이 워낙 매끄럽기 때문에 틀린 걸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했잖아요.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도 세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찾아내야 돼.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죠? 대충 이해하면 이거 빠져도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는 걸 전달하고 있는데 자, 암기라는 것은 이렇게 빼도 틀리지만요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려요.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나갑니다. OX, X. 여기 사무소라는 조건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와보면 지금 중개업을 한 사람들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워낙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암기하셔야 된다. 글자 그대로, 그죠? 암기라는 것은 있는 걸 떨어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다시.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X입니다.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립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등록 안 한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로 처벌하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니까 등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하면 틀려요. 등록이라는 것은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암기해야 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단조롭게 전달하고 싶었으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도 세 가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데 업이 뭘까요? 이제 요 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29페이지 거기 3분의 1번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하면 이제 중개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직업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해석상으로 기억 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게 조건이죠. 니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디귿 영리를 목적까지가 줄을 것입니다. 이게 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의 조건은 좀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업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모두 몇 개가 들어온다? 6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6개.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6가지를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업도 비교적 중요해요. 해석상으로 그랬잖아, 지금 그죠? 이 업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친구가 식당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식당 업을 한다면 그 업을 하는 친구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밥 퍼줍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니까 나갈 때 돈 받죠. 그래서 친구는 식당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는데 불특정이다. 특정인만 대상으로 한다.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잖아. 가족들만 대상으로. 그럼 이 조건이 안 맞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밥 퍼주고는 5천이나 3천원 내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업이 되려면 이 조건 3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특정 다수,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업의 조건도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업의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를 왜 공부하는지 가볍게 한 문제만 보고 갈까요?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출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용어가 암기가 돼 있으면 문제는 이렇게 만납니다. K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K 주식회사 이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코롱 주식회사 이렇게 번역을 합시다. 코롱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거 중개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개업이 안 되죠. 이 조건에 맞아야 돼. 자, 코롱 주식회사가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정이다, 불특정이다. 특정이잖아. 자기들 회사 직원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죠? 이 조건 안 맞죠?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그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지만 그거를 영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복리후생 차원이지. 거기 무슨 수수료 받으려고 아파트 임대 알선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코롱 주식에서는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해당되지 않으면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자기들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정의라는 게. 지금은 정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정의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사실은 정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로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밑에 2번에 1번 보시면 너무나 판례가 잘 나오는데 중개업의 해당 여부 해놓고 1번 줄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기까지만 줄 딱 꺼놓고 상식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그 옆에 그래 보나마나 그래 적어놨겠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참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이거. 자, 넘어가서 세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원래 중개업에 대해서 문제 나왔었어요. 용어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잘 보셔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출발하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수업에 나올 때마다 말이 길기 때문에 개, 공, 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사 하면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따라 붙고, 자, 개공사의 정의가 뭘까요? 1번 줄 것입니다. 개공사라 하면 줄자 끊고 암기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등록을 한 자다 그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등록입니다. 좀 전에 이런 말 했잖아 봐요. 중개업에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죠. 중개업은 세 가지가 요소지 등록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개업 공인사는 누굽니까 하면 등록을 한 자예요. 이 등록을 한 자를 옛날에는 허가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지금 허가가 아니라는 것도 잘 봐야 되는데, 허가받은 자를 개공사라 불렀다.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불렀을까요? 무허가업자 이래 불렀겠지. 허가를 안 받고 하면. 그 무허가업자는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벌을 받는 거예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지금은 허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무허가업자를 요즘은 뭐라고 부를까요? 무등록업자 이렇게 부르겠지. 등록한 자가 개공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 진하게 공부할 겁니다. 이 등록으로부터 중개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럼 등록한 자가 개공사니까 우리말로 하면 등록을 했다는 말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사장님을 개공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공부하시면서 그죠? 이 용어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랬겠죠.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하고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갈 수도 있겠지. 그때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또는 그냥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왜? 구분할 필요 없잖아. 우리 집 잘 팔아주면 되고 집 잘 사주면 되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이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중개보조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밖에서 이럽니다.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파트를 팔 거예요. 여기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하고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그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 오늘 배우기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 사람을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찾는 사람 뭐를 찾죠?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이 하는 사람을 누굽니까를 묻고 싶겠지.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야 되죠. 등록한 자니까 개공사가 누굽니까? 개공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사장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묻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구분 안 하죠. 현장은 구분 안 해도 되지만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공인중개사가 누구세요? 이래 물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왜 중개사무소에서 찾는데 지금, 그죠?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찾고 있겠지, 자기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개업공인사는 등록을 한 자예요. 근데 이걸 암기하라는 뜻은 개업공인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리게 몇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우리끼리 이해하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그건 이해하면 그렇고 법으로는 등록만 하면 개공사예요. 영업을 하기나 안 하기나.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개공사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OX. X지.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 그죠? 이해하면 맞다니까요. 등록하면 등록증을 받아서 하잖아, 지금. 그죠? 이해하면 그렇고, 암기하면 등록만 딱 되면 개공사예요. 개공사의 시점이 어디냐도 시험에서 잘 들어요. 등록한 자. 정확하게 체크하시는데, 자,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2번 내려오니까 개공사의 종별의 구분이라는 게 있죠. 종별의 동그라미.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에요. 자, 종류별이 1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 밑줄.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밑줄. 3번 부칙상의 개공사 밑줄. 자, 부칙상의 개공사 옆에 설명되어 있죠. 부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른바 중개인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는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시험에도 중개인은 안 나오고 부칙상의 개공사 이렇게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인데 등록한 자의 종별, 여러분 원래 본고사 시험지를 받아들면요, 중개사법의 시험지 본고사에는 종별 하는 단어는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종별의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종별 하면 뭐가 보여야 되죠? 줄 거잖아요.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의 개공사를 종별 그럽니다. 지금 교재는 부칙상 이렇게 돼 있죠. 부칙 6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본고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부칙 6조에 의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별의 단어가 반드시 나오니까 개공사가 탁 뜨면 등록한 자로서 세 종류가 있다를 연결 안 하면 점수가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려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니까 지금 등록부를 딱 열어보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겠죠. 지금 등록한 자 대략 몇 명일까요? 몇 명? 12만 8천 얼마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가 하면 오늘 서울에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방에서는 폐업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작년입니다. 기준으로 제가 협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2만 8,650명인가 돼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럼 12만 8,653인가 이러니까 지금도 그 숫자가 좀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막 계산하기 좋게 대략 한 12만 명이 있다. 이렇게 보자고. 그죠? 자, 그러면 종별이 12만 명이니까 세 종류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략 80%입니다. 몇 프로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80%. 법인이 우리나라에 한 5% 됩니다. 85%. 그럼 부칙상의 개공사가 얼마? 15%가 되겠지. 이래야 이제 100%잖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등록한 자는 종별로서 세 종류가 있고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가장 많을까요? 당연하지. 해마다 시험 치면 합격자가 있으니까 원래 몇 명이 등록해도 등록할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납니다. 뭐는 줄어듭니다. 뭐가 줄어들까요? 부칙상의 개공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칙이 누구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오른쪽 31페이지 상단 부칙상의 개공사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른바 중개인은, 지금 중개인이라는 말은 잘 안 하지만 연역적으로 보면 1961년 소개영업법을 근거로 소개영업의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와 83년도에 중개법을 근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중개인은 1989년 중개법의 제1차 개정으로 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이 내용으로 이후로는 새로이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부칙 6조에서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칙상의 개공사라고 하고 부칙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도 한다. 이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지금 쭉 읽었는 말이 이 말이죠. 자, 이 부칙상의 개공사는 누굽니까 하면 뭐 몇 년도부터 이건 알 필요 없고 예전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던 자들이 있었겠죠. 자, 이 자들이 89년이 딱 되면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만두면 못하는 사람, 이 자들을 부칙 6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한 자가 아니고 등록을 한 것으로 봐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자인데 이게 89년으로부터 지금 2021년이잖아요. 대략 몇 년이 지났다? 30년쯤 지났다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때 40이었으면 지금 70일 것이고 그때 50인 사람은 80이고 그때 60이었으면 지금 90이 됐겠지.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만 있어도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칙상의 개공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걸 익혀놓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부칙상의 개공사는 0% 되는 시절이 오겠죠. 그러면 법이 바뀌겠지. 개공사는 등록한 자로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조만간에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뀌면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해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은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겠지. 그죠?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따기도 어려워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상대평가해야 된다.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쳐야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면 숫자를 줄이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2년마다 하나 치면 해마다 치는 거에 반밖에 합계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또 상대평가 원래 몇 명만 뽑겠다. 이러면 지금 절대평가일 때는 60점만 받으면 합격이지만 상대평가가 되면 내가 공법이 80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자, 그래서 부칙 6조가 언젠가는 0% 될 거니까 0% 되기 전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개공사는 등록한 자로서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나는데 부칙 6조는 줄어들고 있다. 왜 줄어든다? 자격증 없이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로 봐주는 자들이에요. 자꾸 줄어들기만 하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공사 하면 자동으로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가 저절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이렇게 나오면 세 사람의 업무지역은 이걸 묻는 거예요. 개공사의 금지행위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는 그럼 이 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개공사 하면 세 명이 보여야만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보면서 내공이 좀 쌓여야 될 겁니다. 자, 개공사라는 정의를 보셨다면 이제 오른쪽 4번 공인중개사는 공부하셨고 내려가면 5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왔고 아까 살짝 공부 이렇게 했죠.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이야기한 거고 법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름이 기니까 소, 공, 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소공사는 뭘까요? 하니까 밑에 1번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단 수행의 동그라미 수행 동그라미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도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이에는 줄 것입니다.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를 암기하시려면 단어가 3가지가 붙어야 됩니다.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무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래서 수행, 보조를 딱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이건 암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나왔겠어요.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제외하고 하면 X예요. 그 다음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틀려요.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보조도 합니다. 그냥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맞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 이게 지금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예요. 왜? 수행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어쨌든 딱딱딱 다 돌아야 된다. 이걸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글자가 다르다. 맞죠?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그래서 수행한다는 말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니까 소속 공인사는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이라는 말이. 이 소속 공인사의 정의는 밑에 시작되는 중개보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중개보존이라는 마무리 정의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중개보조원 들어왔습니다. 교재 32쪽에 1번에 줄 쫙 긋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딱 찍고 길게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때 보조에다가도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개보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붙어야 되고 반드시 단순한 업무를 무하는 자다, 보조만 하는 자죠. 여기 보조가 들어왔는데 수행하는 자 하면 100% 틀린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그 단순한 업무 하니까 책상 옮기고 전화 받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그러면 틀려요. 지금 보다시피 뭐라고 돼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현장 안내를 단순한 업무라고 보니까 여기에는 보조는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려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수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수행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단어가 빠지면 틀린다까지 정리했고, 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해서 지난 시간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이번 1시간 동안 6개 중요한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문제를 하나 봅시다. 이제 여러분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문제까지 푸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32페이지 하단, 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22회 기출문제죠. 옳은 것 찾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게 가야 되죠. X. 2번.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뭐라고 배웠습니까? 등록한 자 그랬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왜 암기하는지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3번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은 글자가 3가지니까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된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정확하게 돌았습니까? O. 답은 일단 3번. 자,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참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X. 5번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공사란다. X예요. 소공사가 들어오면 3가지를 암기해야 돼.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야 되죠. 어쨌든 5번 지문도 틀립니다. 자, 이게 22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그럼 용어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왜 이걸 암기해야 되느냐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를 정리했다면 교재 34페이지 이제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